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는 총 한 발도 못 쏜다. 그들은 결국 말뿐인 나라다. 그 말이 그들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새벽 4시 프놈펜 상공. 한국 공군 수송기 세대가 어둠 속을 가르며 캄보디아 영공을 돌파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 그 한 발로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총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멈춰주세요. 72시간 만에 끝난 작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압도했습니다. 그날 세계는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교가 아닌 결단으로 움직인 날.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72시간의 전쟁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프놈펜 공항 18번 경납고 오후 2시 37분, 섭씨 34도. 활주로에서 불어온 열기가 아스팔트를 녹이던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착륙했고 경납고 번호는 18번이었어요. 민간 외교 회담이라면 절대 쓰지 않는 군사 수송 구역이었죠. 저는 리처드 하몬드, NATO 위기 분석팀에서 12년간 동남아 분쟁 패턴을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첫 장면부터 뭔가 틀어져 있었어요. 경납고 안 냉방은 꺼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2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댄 자세였어요. 환영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치를 훑었어요. 출입구 양쪽에 무전기를 찬 경비원 4명, 중앙 탁자에서 3m 떨어진 거리에 관리들이 늘어서 있었죠. 방어적 대형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대치 구도였어요. 한국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통상 외교팀이라면 외교부 국장급이 선두에 서야 정상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선두는 박태성, 국가위기대응본부장이었죠. 그 뒤로 군복 차림의 인원 3명이 따라왔습니다. 외교관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외교 미션이 아니라는 걸요. 캄보디아 측 관리 한 명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물었습니다. 왜 통보도 없이 오느냐고요. 조롱 섞인 목소리였어요. 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자로 걸어갔죠. 서류 가방을 올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A4 용지 다발이 쏟아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장기 적출 현장, 냉동 보관 용기, 수술실 내부 클로즈업, 송금 내역서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외교 회담 테이블에 이런 자료를 올리는 건 전례가 없었어요. 이건 협상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기소장이었죠.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892건의 장기 밀매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한국 국민 47명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17개 병원, 9개 조직, 130억 달러 규모의 거래 흐름을 추적했다고 덧붙였어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관리 12명의 계좌가 연결돼 있다고 말했죠.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정이었어요. 캄보디아 관리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 명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거래 날짜, 수취인 이름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의 두께를 봤습니다. 최소 250페이지는 넘어 보였죠. 반박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여기는 캄보디아 땅이라고 했죠.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요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권을 들먹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박태성의 반응을 주시했죠.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고요. 통보라고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한국 국민 전원을 인도하라고 했죠. 범죄 조직 책임자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ODA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도로, 항만, 병원 건설에 한국 자본이 들어가 있었죠. 지방 재정의 18%가 한국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박태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측도 알고 있었죠. 캄보디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빈말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오후 3시 14분이었죠. 48시간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성이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한국 대표단은 3분 만에 경납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통보 이후 캄보디아는 침묵했습니다. 36시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움직였죠. 위성 17대를 목표 지역 상공에 재배치했고 금융 차단 시퀀스를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 2시간 전 저는 한국작전본부 임시지휘소에서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어요. 시각은 새벽 1시 42분 프놈펜 외곽 17km 지점 모니터 12대가 실시간 위성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죠. 박태성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트럭 27대가 목표 지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죠. 속도는 시속 60km였습니다. 저는 즉시 패턴을 분석했어요. 무작위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죠. 27대 전부 같은 방향,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무전을 연결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죠. 캄보디아 측 연락관에게 물었어요. 왜 트럭들이 이동하느냐고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상적인 물류 이동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27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물류가 아니었죠. 박태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라고 했어요. 트럭 적재함이 보였습니다. 방수포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윤곽이 드러났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지를 분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도윤이 다시 무전을 쏘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트럭을 멈추라고 했죠. 합의된 작전 구역을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3초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캄보디아 측에서 답했습니다. 무전기 고장이라고 했어요. 신호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어요. 회피였죠. 캄보디아는 협력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어요. 박태성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위치를 추적하라고요. 이서한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금융 차단 담당이었죠. 하지만 그의 역할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추적도 담당했습니다. 화면에 GPS 신호 27개가 떴어요. 트럭들이었죠. 이동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목적지는 국경 쪽이었어요.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측 고위 연락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이었죠. 저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물었어요. 트럭 27대의 이동 목적이 뭐냐고요. 상대는 웃었습니다. 오해라고 했어요. 단순 보급 차량이라고 했죠. 박태성은 대답했습니다. 차분했어요. GPS 좌표를 불러줬습니다. 27대 전부요. 정확한 위치, 이동 속도, 적재 중량까지 말했어요. 상대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박태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협력이냐고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태성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냉정함이 사라졌죠. 결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한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협력은 종료합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변수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전을 열었어요. 작전 방식이 바뀐다고 통보했죠. 캄보디아 측 지원 없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독자 작전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혼자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박태성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트럭 27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이서한이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캄보디아가 배신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는 걸요. 모든 움직임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몰랐죠. 자신들이 투명하다는 걸요. 배신이 확인된 지 6시간 후 한국은 두 번째 전선을 열었습니다. 군사작전은 새벽에 대기 중이었고 외교 전쟁은 낮에 시작됐어요. 제네바 유엔 본부 3층 대회의실, 오전 10시 정각, 카메라 127대가 설치됐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62개국 기자단이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뒷줄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죠. 한국 정부가 긴급 국제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통보를 받은 건 18시간 전이었습니다.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협력을 거부한 순간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박태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죠. 그의 뒤로 스크린 3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아직 꺼진 상태였어요. 박태성은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죠. 892건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숫자만 던졌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성이 계속 말했어요. 892건의 장기 밀매 사건을 확보했다고요. 17개 병원, 9개 범죄 조직, 130억 달러 규모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 12명이 연루돼 있다고 덧붙였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수술실이었습니다. 장기 적출 현장이었죠. 클로즈업이었어요. 냉동 보관 용기, 혈흔, 수술 도구들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송금 내역서였어요. 은행 계좌번호, 거래 날짜, 금액이 표시돼 있었죠. 구체적이었습니다. 박태성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계좌는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3년간 47억 달러가 입금됐다고 했죠. 회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박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겼죠. 병원 리스트였어요. 17개 병원 이름, 주소, 운영자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중 9개는 캄보디아 정부가 허가한 합법 시설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법 시설이라는 말이 더 끔찍했어요. 국가가 승인한 범죄였다는 뜻이었죠. 박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국민 47명이 피해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요. 그중 12명은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이었어요. 얼굴들이었죠. 이름, 나이, 실종 날짜가 함께 표시됐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사진을 봤어요. 28세, 김준호라는 이름이었죠. 실종 후 19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는 모두 적출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플래시도 멈췄어요. 박태성이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하지만 더 또렷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공표입니다. 캄보디아는 오늘부터 장기 밀매국으로 기록됩니다. 그 말과 함께 스크린의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사진이 나란히 배치됐죠. 각자의 이름 아래 연루 혐의와 금액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박태성이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두께가 최소 400페이지는 넘어 보였어요. 이 자료 전부를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인터폴에 제출했다고 말했죠. 사본은 지금 이 순간 각국 정부에 전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태성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였죠.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힌 겁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허락받았죠.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박태성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라고요. 48시간 통보 이후 42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다고 했죠. 협력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조치는 뭐냐고요.
박태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제 조치라고요.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죠.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은 총을 들기 전에 마이크를 들었다고요. 여론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증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했죠. 캄보디아는 이미 고립됐습니다. 변론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박태성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질문은 더 받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죠. 하지만 박태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회견은 시작이 아니라 종결이었다는 걸요. 캄보디아는 이미 졌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제네바 회견 종료 3시간 후 오후 1시 18분 캄보디아 중앙은행 거래 시스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발 송금 라인 23개가 동시에 차단됐어요.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ODA가 멈췄죠. 저는 서울금융감독원 상황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캄보디아 리엘화 환율이 7분 만에 12% 폭락했죠. 경제목이 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서한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금융 차단 담당이었죠. 그의 화면에는 캄보디아 주요 은행 17곳의 현금 흐름이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건설 대금, 원자재 구매비, 인건비 송금이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서한이 말했어요. 유동성이 48시간 내로 바닥날 거라고요. 푸놈펜 시내 3개 주요 은행에서 첫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37분, 예금 인출이 급증했어요. 캄보디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ATM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현금을 찾으러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 4곳이 동시에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사 중단 통보였죠. 시엠립 공항 확장 공사, 푸놈펜 지하철 1호선, 메콩강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멈췄어요. 현장 인력 2,300명이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계산했어요. 캄보디아 인프라 투자의 34%가 한국 자본이었습니다. 그게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지방 정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25개 주 중 17개 주가 한국 ODA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병원 운영비, 학교 건축비, 도로 유지비가 한국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었죠. 그 돈이 끊긴 겁니다. 오후 4시 지방 공무원 임금 지급이 연기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서한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 있느냐고요. 이서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없다고 했죠. 하지만 패닉은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재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입수됐어요. 오후 5시 12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폭락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18% 하락했어요. 거래가 일시 중단됐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만 빠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불안해했죠. 캄보디아 경제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단순한 지원 중단이 아니었어요. 연쇄 반응을 유도한 겁니다. 한국이 빠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따라 나갔죠.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퍼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캄보디아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오후 7시 푸놈펜 시내 건설 현장 12곳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중장비가 꺼졌어요. 인부들이 해산됐죠. 저는 위성으로 그 현장들을 확인했습니다. 텅 빈 공사장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돌아가던 곳들이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지방병원 9곳에서 약품 공급 중단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제약사들이 수출을 멈춘 겁니다. 의료장비 유지 보수도 중단됐어요. 캄보디아 보건부가 긴급 성명을 냈지만 소용없었죠.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명서였어요. 한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내용이었죠. 대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인질 송환 약속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의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서한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캄보디아 외환 보유고 데이터였어요. 72시간 이내로 위험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했죠. 국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경제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캄보디아 지방정부 세 곳에서 공무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을 달라는 요구였어요. 중앙정부는 답하지 못했죠.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 지원이 끊기자 재정이 마비됐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지원은 멈췄습니다. 다음은 고립입니다. 경제 봉쇄와 동시에 한국은 두 번째 압박을 가동했습니다. 외교 고립이었죠. ODA 동결이 발표된 바로 그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오전 8시 42분 미국 국무장관 집무실에 400페이지 분량의 파일이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가 전달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장기 밀매 892건, 거래 흐름도, 은행 계좌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죠. 같은 시각 런던 외교부와 도쿄 외무성에도 동일한 파일이 배달됐습니다. 저는 브뤼셀 NATO 본부에서 그 파일 사본을 받았어요. 한국은 동맹을 뺏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캄보디아 장기 밀매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죠. 독자 조사에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주목했어요. 우려가 아니라 조사였습니다. 이건 외교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오후 4시 27분 영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리 12명에 대한 자산 동결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이었죠.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했어요. 한국이 제네바에서 공개한 그 12명과 정확히 일치했죠. 일본이 세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저녁 7시 도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일본 외무상이 직접 나왔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재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800억엔 규모였어요. 한국에 이어 두 번째 큰 지원국이었죠. 그 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증거를 공유한 지 8시간 만에 세 개국이 움직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수순이었죠. 한국은 동맹국들에게 단순히 자료를 넘긴 게 아니었어요. 명분을 준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요. 다음 날 오전 호주가 합류했습니다. 캄보디아발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통보했어요. 장기 밀매 관련 용의자 색출이 목적이라고 밝혔죠. 캐나다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환태평양 동맹국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움직였습니다. 브뤼셀 시각 오후 3시 EU 외교안보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독립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EU까지 나선 순간 캄보디아는 서방 전체와 맞선 겁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핵심 인물 17명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명단 그대로였죠. 국제공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캄보디아 범죄자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우방국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캄보디아를 지지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침묵했어요. 3일간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거리두기였죠. 나흘째 되던 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를 편들지 않았어요. 대신 중립적 입장을 밝혔죠. 국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어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마저 캄보디아를 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항변했어요.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없었어요. 한국이 공개한 증거 앞에서 캄보디아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영국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캄보디아 엘리트들의 해외 자산 대부분이 서방 은행에 있었어요. 그게 묶이는 순간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겁니다. 일주일 만에 17개국이 캄보디아에 등을 돌렸습니다. 제재, 조사, 수배, 자산 동결이 동시다발로 진행됐어요.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만들었죠. 증거로 명분을 줬고 명분은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명분은 곧 동맹이다. 캄보디아는 이제 세계와 맞서야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와요. 최후의 방패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제 제재 일주일째, 밤 11시 47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 대사관은 감시 대상이었고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인접국인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이 비밀 접선 장소로 지정됐죠. 그날 밤 정문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인이었어요.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경비가 제지하자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사관 안에 있었어요. 긴급 호출을 받고 면담실로 내려갔죠. 그 남자의 이름은 사반, 캄보디아 범죄 조직 내부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죠.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박태성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사반은 대답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도라고요. 인질 위치, 경비 배치, 무기 보관소가 모두 담겨 있다고 했죠. 저는 사반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성이 다시 물었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느냐고요? 사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 조카가 그 안에 있다고요. 18세였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사기에 속아 끌려왔다고 했죠. 사반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은 이미 끝났다고요. 돈줄이 끊겼다고 했어요. 고위층들은 도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은 버려질 거라고 했죠. 증거인멸 차원에서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박태성이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죠. 건물 도면이 떴습니다. 5층 구조였어요. 각 층마다 인질 배치가 표시돼 있었죠. 1층 37명, 2층 52명, 3층 43명이었습니다. 박태성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빨간 점이 보였습니다. 건물 4곳에 표시돼 있었어요.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사반은 대답했습니다. 폭발물이라고요. 리모트 방식이라고 했죠.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폭탄 해체 작전이었죠. 박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사반을 똑바로 봤어요. 언제 설치했냐고 물었죠. 사반은 대답했습니다. 3일 전이라고요. 한국이 경제 제재를 시작한 직후라고 했습니다.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작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급습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폭발물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박태성은 대답했습니다. 폭발물을 먼저 무력화해야 한다고요. 동시에 인질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전 시간은 최소 2배로 늘어난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계산을 이해했어요. 위험도가 급증한 겁니다. 사반이 말했습니다. 폭발물 제어 장치는 3층 관리실에 있다고요. 책임자는 보안팀장 송이라고 했죠. 항상 권총을 휴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성이 메모했어요. 모든 정보를 기록했죠. 저는 사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나왔느냐고요?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사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가족이 보복당할까봐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볼 때마다 양심이 무너졌다고 덧붙였죠. 박태성이 USB를 들어올렸습니다. 사반에게 말했어요. 이 정보로 사람들을 구할 거라고요. 당신 조카도 포함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숙여 절했죠.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내부 제보로 작전 판도가 바뀐 겁니다. 폭발물 정보는 치명적이었어요. 만약 사반이 오지 않았다면 급습 작전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랬다면 건물째 날아갔을 거예요. 인질 전원이 사망했겠죠. 박태성이 작전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수립하라고 지시했어요. 폭발물 무력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결단을 느꼈습니다. 작전은 더 복잡해졌지만 성공 확률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사반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승인했어요. 그의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죠. 저는 사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고요. 캄보디아 조직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실로 돌아가는 길에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급습하면 건물째 날아갑니다.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반이 준 정보는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줄이었죠. 사반의 제보 18시간 후 새벽 3시 42분 푸놈펜 외곽 목표 지점 상공 2400m. 헬기 4대가 무음 모드로 하강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건물은 5층 콘크리트 구조였어요. 창문 23개 중 17개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헬기 내부에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18명과 함께요. 한도윤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작전 시간은 18분, 1초도 더 쓸 수 없었습니다. 3시 43분, 첫 번째 팀이 건물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로프 투입이었어요. 소음은 거의 없었죠. 한도윤이 선두였습니다. 그의 뒤로 저격수 2명이 따라 내렸어요.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폭파 대신 절단 도구를 사용했죠. 3분 12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헬기에 있었습니다. 3층 외벽에 접근했어요. 창문 파쇄조였죠. 팀원 4명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리창 3개를 동시에 깼어요. 소리는 짧았습니다. 내부 경비원 1명이 돌아봤죠. 저격수가 마취탄을 쏘았습니다. 무음이었어요. 경비원은 쓰러졌습니다. 3시 45분 3층 관리실 돌입이 시작됐습니다. 사반이 알려준 폭발물 제어 장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보안팀장 송이 안에 있었죠. 한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은 권총을 뽑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제압 시간 4초였죠. 송은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폭발물 제어 장치는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빨간 LED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폭발물 전문가가 접근했죠. 그는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사반이 준 도면과 일치했어요. 차단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2분 38초가 걸렸어요. LED가 꺼졌습니다. 폭발물이 무력화됐죠. 저는 무전을 들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1층 돌파 완료라고 했죠. 인질 37명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2층 팀도 진입했습니다. 인질 52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범죄 조직원 7명이 감시하고 있었죠. 한도윤 팀이 동시 진입했습니다. 7명 모두 제압됐어요. 저항은 없었습니다. 인질들은 혼란스러워했죠. 한도윤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린 사람을 데리러 왔다. 인질 중 1명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시 51분 4층과 5층 수색이 완료됐습니다. 추가 인질 28명이 발견됐어요. 총 117명이었죠. 사반이 제공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두 생존 상태였어요. 저는 3층 서버실로 이동했습니다. 컴퓨터 12대가 가동 중이었어요. 거래 기록, 계좌 정보, 고객 명단이 저장돼 있었죠.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증거였습니다. 3시 54분, 건물 외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도윤이 지시했습니다. 차단하라고요. 저격수 2명이 차량 타이어를 쐈습니다. 차는 멈췄어요. 조직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헬기 4대가 건물 주변에 착륙했습니다. 인질 이송이 시작됐어요. 먼저 부상자와 노약자를 태웠죠. 헬기는 2분 간격으로 이륙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헬기를 탔어요. 한도윤도 함께였죠. 3시 58분, 건물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조직원 한 명이 수류탄을 터뜨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질도 없었고 우리 팀도 없었어요. 폭발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4시 정각, 전원 철수 완료됐습니다. 작전 시간은 18분이었어요. 아군 피해는 0이었죠. 인질 117명 전원 생還, 범죄 조직원 23명 체포, 서버 12대 확보였습니다. 저는 헬기 창밖을 내다봤어요.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도윤이 무전에 대고 말했습니다. 작전 성공이라고요. 본부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헬기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영공이었어요. 안전지대였죠. 인질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살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살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작전실로 복귀하는 길에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18분이면 충분하다고요. 더 빠를 필요는 없었다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어요. 그게 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작전 성공 후 72시간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죠. 확보한 서버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추가 공개했고 제재는 더 강화됐습니다. 72시간 종료 23분 전, 오후 2시 37분,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긴급 생중계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서울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총리는 창백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72시간이 한 사람을,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장기 밀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죠. 범죄 조직 관련자 전원을 한국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시간 전 경납고에서 비웃던 그 나라였어요. 협조를 거부했던 정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생중계로요.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조치를 모두 수용한다고 했어요. 장기 밀매 조직 소탕, 관련 병원 폐쇄, 정부 고위관리 12명 사임을 약속했죠. 국제공조수사에도 전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예상대로라고요. 72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공개, 경제 봉쇄, 외교 고립, 군사작전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어요. 캄보디아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중계가 끝났습니다. 총리는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분이었어요. 72시간 마감 4분 후였죠. 캄보디아는 시간 내에 항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태성이 단상에 섰어요. 그는 캄보디아 총리의 사과를 확인했다고 말했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된다고 경고했어요. 박태성이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72시간 규칙을 제도화한다고 선언했어요.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72시간 내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원칙이었죠. 외교, 경제, 군사수단을 총동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선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칙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국민을 건드리면 72시간 안에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었어요.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72시간. 그게 우리가 답하는 속도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문장이 공기를 채웠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라고요. 다음 날 국제사회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일본도 유사한 프로토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유럽연합은 신속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 거점 17곳이 폐쇄됐어요.
관련자 89명이 체포됐죠. 정부 고위관리 12명이 사임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가 수사에 활용됐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출된 인질 117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회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한 여성이 아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18개월 만의 만남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72시간 프로토콜의 전 과정을 기록했어요. 증거 확보, 국제 공표, 경제 봉쇄, 외교 고립, 내부 균열, 군사작전, 최종 항복까지요. 모든 단계가 정밀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없었어요. 박태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표준이라고요. 72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속도가 곧 힘이었어요. 한 달 후 유엔에서 신속국민 보호 프로토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규칙이 기준이 됐어요.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검토했죠. 한국은 규칙을 만들었고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NATO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72시간. 그게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속도였다.